김은지입니다. 네. 빨리 낫진 않네요. 예. 네, 목소리는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어제 잠깐 브리핑 막바지에 했던 이야기인데, 네. 예. 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스노든이 폭로하면서 이제 대중한테 도청이 불가능한 지역, 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서로는 도청을 하지 않고 그 외 모든 국가를 상대로 도청한다. 하고 이제 스노든이 밝힌 나라 5나라가 다 따지고 보면 앵글로색슨이 이주에서 세운 나라들의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마찬가지죠. 이주민들이 원주민 죽이고 세운 나라들인데 언어가 영어고 이들 나라 그러니까 같은 인종 공동체이자 언어 공동체이자 첩보 공동체예요. 자기들끼리만 소위 그 뭐 CIA 정보 수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거를 스노든이 폭로했죠. 자기가 거기 일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스노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백도어 같은 얘기들. 이런 통신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원조는 미국입니다. 미국. 예. 거기 그리고 백도어에 관한 얘기는 이 파이브 아이즈 회의를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오타와에서 했어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예, 네. 거기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유출됐는데 그 내용이 그 자기들이 만드는 IT 제품 전체에다가 백도어를 삽입한다. 이런 회의도 자기들끼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화해에는 아직 그런 백도어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네, 지금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건 이런 미국의 미국과 그 첩보 동맹국들 영어로 쓰는 앵글로 섹슨들이에요. 그냥 공공도 아니고 전 세계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인데 거기서 이제 중국의 기술 굴기라고 하죠. 기술 굴기. 기술로 일어서겠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 선두주자가 화해입니다. 여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단순히 통신 전쟁도 아니다라고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네. 패권 경쟁의 일종이다라는. 패권 경쟁의 일환이고 그래서 그들의 계산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미국의 이익은 뭐고 중국의 이익은 뭔데 우리 이익은 뭐다. 이런 관점에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뭐 CNN에서 이런 기사 쓰니까 전 세계가 퇴출한다느니 뭐 공공이 적이 됐다느니 바보 같은 생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 게 아니라 그냥 딱 우리 이익만 찾아가면 되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무엇이 덜 위험한 선택이고 평화적인지를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냥 해봤습니다. 예. 몸도 아픈데 괴롭히네요 기사. 예.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사법농단 관련된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 중에서 5명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나머지 징계가 확정된 8명에 대해서도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징계 최고 수위에 한참 못 미치는 정직 6개월에서 견책 처분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부 반발하는 판사들은 법관 탄핵 국회 청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으로 법관을 탄핵하자라는 주장인 거죠. 재판에 개입하는 건 헌법 위반 아닙니까? 법관의 네, 독립을 조항하고 헌법에 있는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품위 손상 이런 거는 길거리 가도 오줌 싸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품위 손상이지. 네. 술 먹고 어디서 자고 막. 노상방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품위 손상인 거죠. 이거는 그 법관의 본질적인 헌법적 의무, 헌법적 의무이자 직무상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직무를 위반했다고 해버리면 직권남용. 네, 당장 검찰 수사가 그렇게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법적 기사가 판단 하기 전에 이제 최대한 선의를 해석하자면 사법적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직무 위반이라고 해버리면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 왜? 하필이면 이게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필 직장이 법원이죠. 법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내리는 조직 내 그 징계라서 자기들끼리 오버하는 거 가장 선의를 해석하면 오버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 직무 위반을 내버리면 판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죠. 네,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네.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직 내에서 그 위반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꾸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이 정도 수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설사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판사들은 대법관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이거 잘 참고해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다시 한번 결론 난 거죠. 이게. 예, 이번 징계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김동진 부장판사 아실 겁니다. 과거에 네.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 비판해서 징계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정직 2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수많은 판사들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감봉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요. 혹은 견책, 불문, 무혐의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실제 판사들 중에서도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가 있던 차성환 판사가 그것을 가장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직이 한 명도 없다라면서 탄핵 국회 청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정직 한 명도 없고 그냥 품위 손상입니까? 사실 정직도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정직 1년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파면과 해임이 아예 없기 때문인데요. 유일해요. 네, 예. 사실 파면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파면을 못하게 돼. 그러니까 파면 잘릴까봐. 네, 왜냐하면 법관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했던 잘릴까봐 조치인데요. 무서워서 독립적인 판단을 못할 것을 못할까봐 그걸 네, 보호해 준 하는데요. 건데 그게 이제 거꾸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고요. 어쨌든 이걸 품위 손상 정도로 본다는 건 사법부 전체가 품위를 완전히 잃은 것이고요. 길 가다가 오줌 싸는 게 품위 손상인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좀 기사를 쓴 게 있는데요.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7명 중 3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결정이 나오기 힘든 상황 아니었냐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징계위원 구성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저희가 예. 뉴스공장에서도 이거 내년 1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어제 저녁 JTBC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10년 전 특검에서 비자금을 발견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서 4억 5천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4조 5천억 그렇죠. 4조 5천억 원입니다. 4억 5천 원이면 예. 4조 5천억 원. 예, 4조가 넘는 금액인데요. 아까 4조 5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요. 4억 5천 원이라고 그랬어. 아, 죄송합니다. 네. 네, 4조 5천억 원인데요. 차명 계좌에서만 그 정도 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올 총과 또 한 번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렇죠. 네. 한 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한 번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근데 4조 5천억이 나왔는데 이걸 과세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차명 계좌는 맞는데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차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했지만 실제 존재하는 사람 거니까 괜찮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우주적인 개그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차명 계좌는 유령이 하는 겁니까? 다른 차명 계좌도 다 존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금융위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올해 초에 말씀처럼 법제처에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과징금 부과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금융위가 다시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당시 최종구 위원장이었던가요? 금융위원장. 하여튼 금융위는 네, 말이죠. 지난해 11월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금융위를 두고 이제 삼성의 앞잡이 이런 심한 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난감입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네, 4조 5천억 원에 대한 과대가 없었다라는 건데요. 앞잡이도 과한 얘기예요. 장난감이지 뭡니까 이게. 금융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국회에 나와서 한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한 것도 실명법에 실명, 정신이다. 네. 실명으로 한 거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런데 이런 유권 해석이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오로지 삼성에만 적용됐었다라고 아니,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차명도 존재하는 사람 거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유령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차명 계좌를 만들 수가 없죠. 유령의 계좌로는. 네. AI입니까? 네. 그래서 어제 저녁 JTBC가 관련해서 특검 수사 발표 직전에 세무서와 금융위원회가 주고받았던 공문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공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보도가 된 겁니다. 예. 자,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야 되는데 차분하게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계속 많네요. 네,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뉴스를 전해주십시오. 네, 바른미래당의 이학재 의원이 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항의를 강하게 했는데요.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좀 웃기긴 합니다. 원래 그 위원장직은 이제 정당 몫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나눠져 있죠. 예. 예. 근데 하필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몫으로 주어졌던 위원장 자리 정보위원장인데 그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이제 한국당으로 갔어요. 근데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뺏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절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정보위원장 계속 한다고 하면 정보위원장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학재 의원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대로 유지했던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요.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2016년에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안전행정위원장 자리에 사임계를 제출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이제 특히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자리 같은 게 중요하니까. 네, 거기다가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상임위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이 큽니다. 네, 제법 복당한 것보다는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복당은 미리 예견됐던 바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요. 네, 트럼프 관련된 소식인데요. 뮬러 특검이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관련된 건만 7건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미 온라인 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뮬러 특검 수사의 본류는 러시아 정부의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 핵심은 이겁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른 잔가지들도 나오는데 핵심은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고 그걸 트럼프 당시 후보가 알고 있었다. 혹은 뭐 서로 협력하였다. 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논란인데요.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턱끝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유일하게 이걸로 탄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왜냐하면 이건 공화당도 디펜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입증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개입한 것은. 러시아는 사실 당시 유럽 혹은 미국 또는 다른 나라 그 대선에 이런 식의 개입의 흔적이 많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때. 네, 그랬죠. 그 뉴스공장에서도 보도한 바가 네, 있는데요. EU 탈퇴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 SNS 엄청 돌렸어요. 러시아에서. 네. 유럽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중심인데요.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중심이었던 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인 척하면서 그 SNS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브렉시트 끝나고 나서 영국의 이제 정보 당국들이 뒤져보니까 이게 다 러시아 발이더라. 실제로는. 그리고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가짜뉴스나 SNS 덕분에 미국 흑인들의 정치 참여가 최근 몇십 년간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투표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트럼프 때 처음으로 꺾였어요.
예, 미국 흑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떨어졌다. 그 원인 중 하나를 가짜 뉴스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요 사안은 트럼프를 계속해서 괴롭힐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주로 이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네, 이야기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나겠네요. 예.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개혁개방 40돌 기념식에서 영원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방어형 국방정책을 시행하며 중국의 발전은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한다고 중국도 생각하는 것이고 뭐 너무 당연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패권주의를 반대한다고 예, 시진핑이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패권을 주지는 않겠다. 아니 자기가 영원히 삽니까? 어떻게 중국이 영원히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은 하지 않겠다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거죠. 예, 중국도 물론 패권 국가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 예, 특히 이 지역에서는 아주 강한 패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도 패권 국가인데 1등 패권 국가한테 두드려 맞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권주의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찬스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 위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중국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드 때문에 네.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국가들이 마치 전 세계인 양 그것이 공공인 양 갑자기 그 편을 들고 있어요. 일부 기사들. 그런 기사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전 세계가 등 돌렸다. 막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화해와 경쟁하는 업체를 대변하는 거면 국내에.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예, 패권 전쟁, 예, 보통이 아닙니다. 이 미중 간의 전쟁을 아주 영리하게 잘 피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홍콩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최백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백은입니다. 제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차분하게 흥분되지 않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더 좋던데. 예. 자,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예. 있고, 뭐 가장 최근에 화웨이까지 멍씨 체포도 다 관련된 일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홍콩에서 근데 한국은 이 와중에 미국, 중국 양쪽 모두에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데 굉장히 잘 피해가고 있다. 홍콩에서 칭찬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언론이 하도 칭찬을 안 하니 홍콩에서 왜 칭찬 안 하지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요 관점 좀 해설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이 그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예. 굉장히 유력 이제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요. 홍콩에서 유명하죠. 저는 이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좀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 홍콩은 왜 보이죠? 우리 언론들은 못 보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수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도 방송에 나오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방송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왜 제 눈에 안 띄었죠? 근데 뉴스공장 나오시고 나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제가 활동하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뉴스공장에서 저를 스카우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하여간요. 이 당시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의 어쨌든 간에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상식적인 그렇죠. 거죠. 예. 불가피한 건데. 1등이 2등 근데 때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한 의존은 네. 아주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라는 시험문제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도. 예. 네, 중국이 부상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중국과 바로 인접한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 속에선 한반도가 굉장히 안보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하는 것은
미국과 필연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중국이라는 시험을 하나 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기 편에 서기를 이제 강요할 텐데 그렇겠죠. 당연히. 강요 어느 한쪽에 섰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한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아주 작은 사례가 사드예요. 그렇죠. 그렇죠. 조그마한 미사일 몇 개 예.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양쪽에서 우리를 압력을 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갈등이거든요. 예. 갈등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남북의 화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쨌든 간에 피해를 압력이라든가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제가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미국과 북한 간의 이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남한하고 북한이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라든가 협력이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러니까 풀어져야 된다. 한 반보는 최소한 먼저 나가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는 남북이 갈등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만큼 지렛대나 수단이 약화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사실 사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완화가 됐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간에요. 지금 사드 얘기 안 나오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가할 수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이제 그 의미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기사 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아가지고 예.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했네요.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이 그 기사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이제 약화될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툰바구니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지만 대북 관계를 크게 개선해서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었나요? 제가 이거는 사실 근데 상식적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 구도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둘이 충돌할 경우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서게 되면은 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을 보거나 아니면 경제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요즘은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이태로우면 뭐 경제도 이토록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는 경제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상당히 축소시킨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예. 투자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사실 그 뭐 옮겨가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부터 소위 거기 우리나라 이제 영세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미 그러니까 그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은 떠나기 시작했었어요. 중국은 이미 싼 나라가 아니에요. 예.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2008년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의 최저임금이요. 연평균 13.4%씩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군요. 예.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뭐냐면 노동권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규제도 좀 강화되고 그러면서 좀 이제 매력이 떨어지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사드 보복까지 가해지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떠나는 게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베트남하고 아세안 시장이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는 매력적인 곳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시장 자체가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우리나라 과거에 이 수출 시장을 보게 되면은 10위권 안에 주로 그러니까 경제 대국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포진돼 있었는데 영국이라든가 예. 이런 나라들이 10위권 밖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아세안 국가들이 채웠습니다. 그 나라들에 대한 수출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세안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아직도 이제 경제가 이렇게 충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회복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얘기를 몇십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가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 네. 공백을 그러니까 아세안이 대신해 주고 있고 2017년 지난해부터는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의 3위 교육국입니다.
아, 3위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미국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베트남. 과거에 일본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일본이 그러니까 3위 국가로 이렇게 우리가 뇌리 속에 박혀 있는데 일본은 쫙 많이 밑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든가 뭐 넓게 본다면 인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한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3위나 돼요? 예, 맞습니다. 박항서 감독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맞습니다. 있네요. 예. 네. 3위나 되는군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보기에도 한국이 밸런싱을 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짚어보려고 한 것은 이게 다 이제 미국과 미국의 알력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예. 최근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또 그 화웨이 사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언론 대부분은 이제 전 세계가 화웨이를 배척하고 있다. 반 화웨이다. 공공의 적이 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틀려요, 사실은.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영연방 국가들 네, 예. 영어 쓰는 앵글로색슨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이 세계 무대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기술 패권 전쟁 같은데 그 대목은 예. 이것도 좀 해설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그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소위 물리적인 하드웨어 부분이 이 5G 부분입니다. 5G. 예, 5세대 이동 통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적인 측면이 인공지능적인 측면이에요. 아, 그 최첨단이 지금. 예. 예. 이 4차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압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육성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지금 미국하고 대등한 지금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 수익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쪽수라는 표현 써가지고 한번 중국지 않았었습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5G 이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예. 지금 이 화웨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싸고요. 예. 반면에 성능이 좀 더 앞선데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괜찮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슬리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중국이 그러니까는 제조업에서 원천 기술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새로운 분야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추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꺼번에 다 쫓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첨단 분야에 막 집중 체제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분야들은 다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제조업이 점점 죽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신산업 분야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는 것들을 다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이게 적용되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그렇죠.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 바로 5G하고 인공지능입니다. 자동차는 뭐냐면 순간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순간 제어가 필요한데 5G라는 것이 바로 이게 실시간 연결을 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를 놓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누가 선점을 하고 누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앞서가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도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걸 거슬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신 기반 기술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 영역을 먹고 있던 이 소위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꺼져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건데 왜 이게 신나는 뉴스처럼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중국 죽으라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보지?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익이지? 이 관점에서 뉴스를 봐야 되고 이들은 패권 전쟁 중이다. 이렇게 해설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들 자국의 이익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이 관점에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데 우리는 대개 보게 되면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사실 전달하는 경향들이 예?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혹은 이 영연방 국가들이 내는 통신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어권 통신사들.
그거 읽고 그게 거기서 중국 화해에 대해서 막 욕하면 아 화해는 악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기사 그렇죠. 쓰는 거 보면 네. 자기가 백인인 줄 알아 봐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제가 과거에 칼럼 어느 신문 칼럼에다가 그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식자층들이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인들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한다. 그거가 미국의 정보기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예.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걸 왜 신나는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화해하고 싸우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럴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업체가 혹은 우리나라 업체 모 업체가 화해의 특정 기술을 타겟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하는 기사를 썼다. 그럼부터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싸움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이러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까요? 네. 응원성을 만들어서 싸워라 할까요? 자, 그런데 중국이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패권 추구하지 않겠다고. 네. 당황스럽긴 당황스러운가 봐요,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이.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아 근데 이 시진핑 주석이 이 표현한 거는요. 이게 네. 처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이 얘기해요. 중국 정부가 사실 시진핑 이전에도 그랬었어요. 네. 이전에도 그러니까 소위 중국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신형 국제 관계를 그러니까 만들려고 신형 했다. 국제- 그거 새로운 형태의 국제 관계.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라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주도의 국제 관계에서 네. 이제 뭐냐면 모두가 호혜적인 관계에서 싸우지 말자.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미국과 대등하게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좀 호혜적으로 지내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 정치적인 하나의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려면 예. 자기들이 1등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1등이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또 이제 그러니까 40주년 기념하면서 또 나온 표현이 뭐냐면요. 지금 예국 기업들한테 예국 자본들한테 개방하라 계속 요구 압박을 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체적으로 개방하겠다. 주체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그러니까 중국인한테 뭘 하라고 시킬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뭐냐면은 이 산업 정책을 놓고 충돌하는데 대표적으로요. 예. 국유기업 지원 강화 기존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협상하면서 중국이 좀 양보하지 않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변하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평가도 했지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은 오히려 미국의 수를 읽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미국이 지금 상당히 경기가 빠르게 급냉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면전으로 나갈 때 미국도 그러니까 상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선 사실 그러니까 휴전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아, 중국은 예. 그러면 지는 척하고 있지만 예. 미국 니네도 버티기 힘들잖아. 이런 그렇죠. 이런 예. 속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면전을 미국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수를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조광특위가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을 발표했죠. 자, 이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발표 인원이 많았습니다. 이 인원들을 선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우리 각자가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고요. 예. 남의 정치 생활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니까 그 점에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 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 조광특위가 이제 나름 고민해서 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2월 전당대회 치러지고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이게 뒤집힐 거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것이다. 예. 이런 해설들을 여의도에서는 하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된 분들이죠. 네. 그들은 아마 그렇게 희망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요, 바로 네. 그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조강특위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 조강특위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의 이 조직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그 속에서 태어나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새 지도부는 새로 구성되는 이 조직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에 의해서 선출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기들이 지지 기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옛날 사람들 불러서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도 그건 안 맞고요. 또 이 당이 쇄신하겠다, 국민들에게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새 지도부가 등장하자마자 쇄신의 결과물은 다 부인하고 옛날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지탄받았던 그때의 그 구조로 돌아가겠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물론 새 지도부가 어떻게 특별히 자기들이 극히 일부에 대해서 무슨 변화를 기하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또 새롭게 옛날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또 예. 현실적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이 가진 조직표, 이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한 분들이 지금 배제된 분들에게도 아마 손을 벌려 도움을 요청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빚을 지게 되면 당장은 모르겠는데 공천 때 이분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말이죠. 예. 항상 움직이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그러니까 1년 후 특히 이 총선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지금 미리 예상한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은, 네. 그러나 새로 이제 그 당협위원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79분이 새로 당협을 맡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은 가만히 있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역공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새로 이제 당협위원장 맡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을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 옛날에 내가 그 자리를 맡았던 사람이라 해서, 혹은 내가 현역 의원이라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새 지도부가 정말로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이끌고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진 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과거의 획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의 그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으니까 갚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새로 당협위원장이 되는 분들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현역 의원이라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새 지도부 구성에 더 큰 역할을 한다?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면 내년 2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 당 전당대회 이전에 지금 한 80명 가까이 당협위원장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다시 다 채우는 것까지가 조강특위가 할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새로운 당협위원장은 언제까지 선임이 되는 겁니까? 이제 2월 전당대회를 한다고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씩이겠죠. 근데 그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이제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마지막 한계선 아닌가. 그럼 지금, 안에. 조강특위에서는 지금 이미 신임 당협위원장 인선 작업을 한참 하시고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18, 19, 20 예. 사흘간이 접수 기간입니다. 예. 이 접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일까지 접수 기간. 아직 접수 기간이군요. 예. 예, 접수를 받으면 이제 그때 다음 주부터 다시 인선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혹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예, 예. 이 신임 당협위원장의 인선은 새로운 당대표 선출 이후로 넘기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질문 드린 것과 말씀하신 갈등 때문에 근데 네. 나경원 그럴 수는 원내대표가 하실 관여하실 그런 일은 아니고요. 관여할 이건 수가 없다. 다른 문제니까 원내대표는 원내 문제고 이거는 당의 조직 문제는 당 비대위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네. 이 조강특위가 이제 직접 그 일을 직접 맡아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네.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 지원을 받고 협력을 받아야지 앞으로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일 자체는 권한받기다.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권한받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강특위 그리고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해 나갈 일이고 그래서 전당대 직전까지는 1월 중순까지는 신임 당협위원장이 다 선임될 것이고 그런 일정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복당파들을 위해서 그 지역구는 비워두나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을 네. 원해서 거기 신청을 하신다면 네네. 예, 그분들이 정당적 차원, 그 자유한국당이 그 차원에서 당의 차원에서 그분들 영입한 분들이라면 네. 예, 이분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미리 비워놓고 오십시오. 뭐 누구를 그럴 수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흘간의 단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정의당의 호를 앞으로 단식으로 하겠습니다. 단식 이정미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살 좀 빠지셨군요. 예. 근데 네. 저는 배가 고프고 공장장은 몸이 아프고 죽 드셨죠? 어제까지 미음 먹었습니다. 뭐 이제- 급격하게 뭘 섭취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탈났는데요. 예. 며칠째 그럼 죽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부터 죽 먹고 어제까지는 3일째 미음 먹고 미음, 예, 죽. 3일 미음 4일 뭐 죽 뭐 이래야 된다고 하대요. 고기 빨리 먹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고기보다는 그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소주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소주. 거예요. 제가 단식을 그래서 못해요. 고기를 곡물을 끊을 수 있는데 고기를 끊을 수가 없었어. 자, 게다가 이정미 TV도 급조하셨다고 제가. 네, 앉아 있는데 홍카콜라가 개국한다고 얘기해가지고 홍 대표도 저거 만드는데 그래서 급조해서 만들었더니 현재 구독자가 330명. 이 일개 당 대표가 330명. 단식 와중에 만드신 예. 거예요. 예. 아, 단식 와중에 예. 홍 대표가 홍카콜라 해? 그러면 단식하는데 할 일도 없으니 이정미 TV나 열어볼까 열었더니 구독자가 330명. 예.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 요즘 이거 예전에 국회의원들 블로그 네, 대유행부로서 안 하는 사람 없듯이 이제 이게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죠. 네. 예. 물론 블로그도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정제된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접 얼굴로 나와서 말하라 이거죠. 네. 라이브로. 예. 네. 그런 의원들 많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용진 의원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 뉴스공장에서 네. 박용진, 하태경 네. 엄청 키워주셨잖아요. 그 두 분 TV. 저 좀 키워주세요. 예. 본인이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역대 나오신 분 중에 최저 숫자네요. 300명. 개설박하고 예. 300명이라 10,000명은 가야 되는데요. 그죠? 최소한. 네, 뭐 조만간 네,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방금 100명 늘었다는 거. 예. 말하자마자. 예. 10,000명 어떻게 하겠죠? 예. 네. 탈곡사에다가 단식 선생인데요. 단식하셔서 결국 성과는 얻어내셨어요. 합의를 했으니까. 네. 예. 지난주에 공장장님이 저한테 전화 인터뷰할 때 네. 괜히 했다고 후회하고 있죠. 이 얘기 해가지고 정말 이를 악물고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벌리겠다. 근데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 이제 여러 가지 기본 합의는 해줬는데 역시 실제 협의에 들어가면 이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네. 뭐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동의했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디테일 안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된다면 그 디테일에서는 충분히 3당은 네.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합의문이 발표가 돼서 단식이 중단됐는데 그 직후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합의한 게 아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는 합의문 관심이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쨌든 근데 합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데 네. 합의문 1번 문구를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상수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항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단식을 왜 풀겠습니까? 방금 1,000명 됐답니다. 지금 좀 아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해. 그런데 네. 그런 합의문이 깨진 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사실 호도다 명백하게 우리는 그냥 검토하겠다는 거다. 열린 자세로. 근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지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선거제도와 관련된 당 내부의 논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공공한 처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국회 안에서 아주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와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자기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사인을 한 문구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거나 뒤집어 엎게 됐을 경우에 사실 그 안팎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거는. 저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회의적인 이 시선과 싸우는 게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와 싸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회의적인 시선, 부정적인 평론. 아니, 저는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이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저는 합니다. 만약에 되면 그 이룩한 분들에게 기립박수를 제가 한 시간 동안 쳐드릴 거고요. 그게 안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대통령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5당 대표 이 모든 사실 정치권의 수뇌부들이 함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못 지키고 못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손학규 대표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징검다리를 원하는 것이고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의.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원 집중제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닐까 하는 분들, 혹은 친박계가 과거에 지금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네. 궁극적인 의도를 어디로 갖고 있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긴 한데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민적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론전을 펼칠 때 왜 확대해야 되는가라는 여론전을 그거는 펼칠 의원 때 내각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상관없죠. 예. 하지만 그게 결국 그 길로 갈 거라는 우려를 가진 사람들은 또 반대하게 돼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론이고 야3당은 전부 선거제 개편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5개 정당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도 묶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5번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항인데요. 그거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을 하고 네. 그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 선거구조 개편을 끝낸 직후에 네. 권력구조 논의를 원포인트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대 공약수를 묶어서 선거제도는 개편하고 네. 그 직후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안에서 지금부터 열어놓고 다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구조가 결국은 그럼 내각제나 이원집정 문제나 대통령 중임제나 이런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말씀은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근다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정의당한테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장이고. 아니 그러면 예, 이게 공장장님 이 장이고. 말씀이 얼마나 모순되냐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아니 제 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후에 권력구조를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힘을 모아서 이거를 통과시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이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정미 대표님은 저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이제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묶어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 그걸 묶어서 생각하지 않게 민주당이 열심히 해야죠. 자기 당론과 공약을 묶어서 간접시키기 생각하지 위해서. 못하게 막을 수가 없죠.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생각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데. 민주당이 이것을 예. 강력하게 추진하고 밀어붙이는데 민주당의 그 당론은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임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 중임제로 할 건지 내각제로 할지 아니면 총리 추천제로 할지 이거는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선거 제도를 개편하면 이건 반드시 내각제로 가는 거야. 이런 길을 정해놓은 게 누가 그 길을 만들어내냐는 정해놓은 건 거예요. 없죠. 예.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오히려 뭔가 이 선거제도 개편 자체에 원래 긍정적인 의미를 폄하시키거나 이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훨씬 더 문제죠.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공장장님의 생각의 흐름만 잘 정돈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그 현상을 제대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집권정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집권정당의 집권정당의 의지가 의지를 중요합니다. 가지고 우리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시키도록 도와주세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그 이후의 권력구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대목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거를 화내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해 바보같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연동형이 된다고 해서 내각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아요. 그거는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애초에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공약을 냈습니까?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붙여놨잖아요. 이번에는 선거제 개편을 한 다음에 아닙니다. 권력구제 개편을 하자고 두 개를 합의문에 논의를 하자고 아니 붙여놨잖아요. 공장장님 예전에 네. 개헌 논의와 선거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쌍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 쌍이어야죠. 개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것은 대통령 중임제에서부터 내각제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렇게 단순 대입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 설득을 더
귀 쏙 들어오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이 의원 정수 확대나 이런 비례제 도입이나 결국은 의원들이 국민 여론도 눈치도 보고 자신의 유불리도 따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치 않는 쪽이거나 아니면 이게 부담스러운 쪽에서는 혹은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려 때문에 내각제하고 내각제는 부정되거든요. 국민들 여론이 예. 그렇게 연결될 생각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예. 이 선거제도 개편의 가장 큰 어려운 문턱은 예. 국민 여론보다 국회의원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00명 의원이 300가지 선거제도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자기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때야말로 정치적 리더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리더들이 합의하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제도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관철시켜서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의 변화다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300명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생각에 다 맞출 수 있는 하나의 선거제도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리더들이 결단하고 자당을 설득시키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100%다 만족시키고 300명 국회의원들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100% 만족은 없죠. 네, 선거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는 다 찬성이 네, 돼야 네. 되잖아요. 다수는. 그런데 모든 것이 여론에 기대어서 갈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의원 정수를 확대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과감한 국회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국민들이 특권 진짜 내려놓는지 보자 이렇게 해야지 여론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의원 정수 확대와 같이 딸려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단식을 통해서 이 왜 필요한지 많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런 이슈가 있구나 정도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설득도 안 됐고 네, 자주 불러서 더 많이 얘기할게요.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에 틀림없이 그럼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틀림없이 나올 것이고 네, 근데 부정적인 요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 구조가 내각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상관은 있죠. 아니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상관은 얘기를 해.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원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물론입니다. 겁니다. 상관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 그렇게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제 말은 금방 제가 했던 말로 정리할게요. 그렇게 네,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도 있어요. 그리고 네. 바른미래당은 다른 당에도 좀 있습니다. 네, 조금씩 알겠습니다. 조금씩.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유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네. 이 논의 구조로 갈 때 그런 얘기부터 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걸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설득하지 못하면 진도가 안 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 네. 말의 요지는. 뭐 지난주에 공장장님께서 네. 그 후회라는 그 단어를 얘기하신 이후부터 끝없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잘 되길 지혜를 봅니다. 짜내보겠습니다. 게다가 기한도 1월이에요. 네, 1월 중에 이거 쉽지 않겠다. 그렇죠. 일단 이 이슈가 뭔지도 잘 아직 대중적 이해도가 높지 않거든요. 뭐 이게 합의가 다 됐으니 일사천리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죠. 자, 국정조사,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1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이한 명단들을 내고 있는데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국정조사가 원래 서울시 교통공사 국정조사였다. 박원순 시장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강원랜드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네. 강원랜드 건을 빼자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채용비리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를 뺀다는 거는 박근혜 국정농단을 국정조사하는데 최순실을 빼자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이 채용비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정치권이 깊숙이 연루돼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3당 교섭단체 원내 수석들 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이번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시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거 없는 국정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된 건가요? 뭐 원내수석한테 원내대표가 원내수석의 어떤 결정 과정에 지시를 안 하고 가서 따로 아니죠. 합의하고 올 수는 없겠죠. 그건 내가 합의한 게 아니라 수석이 마음대로 한 거라고 두들리고. 그러면 뭐 콩가루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과거에. 자, 어쨌든 뭐 취임하자마자 우리 집안 콩가루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 합의 사항에 대해서 따라주셔야겠죠. 합의해놓고 안 한 경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특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게 원래 합의해놓고 안 하기. 자, 채용비에 관해서는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바른미래당 탈당 하나 하고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한다고 네.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평을. 뭐 이학재 의원이야 이제 인천 안에서 바른미래당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조직이 이학재 의원한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살 길 찾아서 가신 거고 이것이 뭐 추가적인 탈당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의 당직 선거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지금 고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추이를 좀 더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인적 쇄신. 보고요. 인적 쇄신은 2개월짜리 쇄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때 뒤집을 것이다. 예. 그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적 쇄신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김병준 비대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비대위나 조광특위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나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지역위원장 지금 임명 안 돼도 또 새 지도부 들어서면은 뭐 지도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직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뭐 난리가 났겠죠. 자, 제가 오늘 목에 힘을 주면 안 돼가지고 네. 찬찬히 말하니까 이 정도였어요. 안 그랬으면 더 활발하게 하다가 됐을 텐데 어차피 이정미 대표도 단식으로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본인이 단식했던 주제가 나오니까 힘이 펄펄 넘치네요. 네. 자, 오늘부터 죽 드신다고요? 네네. 미음만 3일 먹고 이렇게 힘이 난 거예요 벌써? 이상하게 이게 축적된 에너지가 많나 봐요. 살에서 나오죠 보통. 그래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땡겨 써가지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정미 TV의 진행자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TV의 진행자. 겨우 300명 구독자밖에 없었던.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나으세요. 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언급되는 짐 로저스 저희가 인터뷰했었는데요. 이번에 금강산 리조트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 아난티의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난티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Kung Jong Jong. 안녕하십니까 공장장님. 예, 지난 9월에 인터뷰한 이후에 그 인터뷰도 화제가 됐었는데 혹시 그 인터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I know it's because of you, Kung Jong 다 Jong. 공장장님 덕분이죠. 어디서 공장장이라는 표현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한국 사람한테 들으셨겠죠. 예. Yes, you're not the only Korean. 제가 아는 한국인이 공장장님만은 아닙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저에 대해서 그 한국 사람이? I didn't pay much attention. 별로 Very 자세히 beautiful 듣지는 and smart. 않았지만요.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잘 정확하게 들으신 거고요. 자, 아난티의 사회이사를 맡으셨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가요?
Well, I'm extremely interested in 제가 Korea. 한국에 대해서 극도로 흥미가 많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흥미가 많고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북한이 개방을 하기만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흥분되는 짜릿한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북한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있으면 제가 기꺼이 지금 잡을 작정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강산 관광 사업 분야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첫 번째 기회라서 잡으신 겁니까? I have other 그 interests 제가 in Korea. 숙제를 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거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정신이 있었죠. 이 금강산에서 다른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또 기꺼이 잡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아난티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Oh, nothing more than 뭐 just 그냥 이사직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사들이 하는 일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을 소유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건가요? I plan to invest in 물론 it.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사 선임이 실제로 통과를 그래야 이제 적절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법적인 정리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아난티의 주식을 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시장의 호응이 큽니다. 아난티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I don't know. Everybody 글쎄요, knows. 잘 모르겠지만 다 사람들 아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 다 안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이 남한과 북한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이번 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도 있고 짐 로저스 씨가 투자를 한다, 참여한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Well, Kim Jong-jong. 공장장님, 뭐 사실 저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그 투자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오전 내내 해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예. 뭐 실패도 많이 하셨겠지만 큰 성공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겠죠. 예. Well, we can talk again in 5 글쎄요, or 한 10 years. 5년, 6년 정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셨다는데, 자, 금강산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원산 개발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북한 관광에 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혹은 어떻게 하는 게 북한 관광 사업을 위해서 좋다고 보시는지. I expect tourism. 아마도 to be a big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이 북한 관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히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봉사되고 폐쇄되어 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그 미스테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금강산이라는 지역 역시 굉장히 훌륭한 그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에서 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호기심의 관점에서 북한은 대단한 관광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Yeah, well, there are also beautiful sites 글쎄요, up there. 뭐 제가 두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서 읽은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진을 봐도 그렇고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거기 이제 해변가의 그 풍경도 풍부하고 그래서 조금 뭐 읽어보고 사진만 봐도 이 북한 금강산이 관광지로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대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돌파구가 언제쯤 마련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Well, I'm afraid you're right. 글쎄요, 사실 참 지금 공장장님 말씀이 옳은데요. 지금 중국도 원하고 북한도 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원하고 있고 남한도 다 이 북한이 개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지금 이 개방을 원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돼서 개방이 됐을 때 이런 개방된 한국하고 일본이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뭐 일본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문제는 미국인데요. 뭐 이제 문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충분히 미국에 압박을 가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한반도에서 몇천 년 이상 산 것은 한국 민족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70년밖에 이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그냥 쫓아내세요.
자, 한국에 조만간 오실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 그죠? 오시게 되면 뉴스공장에 꼭 출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하시겠지만. Kunjong, I will definitely come. 예,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Next time. 반드시 공장장님 뵈러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였습니다. 그리고 통역에는 뉴스공장 공식 통역사 홍희연 통역사였습니다. 네, 불친절한 AS. 제가 지금 AS를 하는 자체가 매우 불친절한 것 같은데 목소리 상태로 봐서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이정미 TV 구독자 방송한 도중에 1000명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근 교수님 그전에도 방송 나왔다. 문자 하나 왔습니다. KBS 공감 토론에서 제가 최 교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셨겠죠. 그 외에 대구 시내 649번 버스 인터넷으로 들으시나 봅니다. 대구 649번 버스에서 뉴스공장이 나옵니다. 특히 젊은 기사님 잘생겼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연속 기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문제를 자영업자와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연구소 소장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훨씬 더 중요한 분이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 총연합회의 방기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용입니다. 네, 첫 방송이 워낙 호응이 높아서 계속 모시게 되는데 예, 저는 감사합니다. 회장님만 모시는데 자꾸 소장도 같이 나와요. 덤으로. 아니 자기도 부른 줄 알고 우리는 안 불렀는데 기획이 전도된 것 같아요. 안 불렀는데 계속 나오고. 방경 회장님 옆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네. 자, 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두 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되 특히 회장님이 많이 해주시고요. 예. 네. 안진걸 수장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 입 닫으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잘라요? 예, 저 대신에. 예. 예. 제가 계속 이어진 이야기인데 카드 수수료 기사가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예. 희한한 방식으로 나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기사 제목을 불러드릴게요. 뭐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로 인한 파장, 최저임금 폭탄 돌리기다. 뭐 그 외에 많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최저임금 정책을 접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 플러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일자리 90만 개가 줄었다. 카드 수수료 그리고 제로페이 관치금융이다. 문정부 일방통행 카드 수수료 인하라 해가지고 자영업자 예. 어렵다고 얼마나 기사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인하할 때 이번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한 것을 관치금융이고 일자리가 줄었고 폭탄 돌리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해도 욕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하면 역시 우리 회장님. 최저임금을 보완하라고 낸 정책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카드 수수료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뭐 시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예. 불평등했다. 그거 해소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보완할 수 있다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죠. 거라도. 근데 그거를 비판한다? 최저임금 폭탄 돌리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거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카드 수수료 보완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임금하고 카드 수수료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 예. 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 거고 카드 수수료 불평등인 거죠. 예. 불평등을 해소해 줌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보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은 것이다. 일자리 90만 개 준다는 게 어떤 근거지 이게? 이건 근거가 없습니다. 거짓말 뉴스고요. 오히려 최근에 예. 그 일자리 다시 10만 개 이상 늘어난 걸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보도가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총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용카드사가 걱정이 되시면 이분들은 예. 500억
매출 넘는 전국의 대형마트들, 백화점들 한 1%쯤 되거든요. 거기 수수료 0.1%만 올려도 연 매출 4천억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보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용카드사가 걱정이 되면. 쉽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들 수수료 0.1%만 올려라. 다 예, 해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그 안 얘기를 해야 하고.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42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략. 42조나 됩니까? 거기에 0.1% 카드 수수료만 물려도 4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2% 올리면 8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그럼 언론 여기에 대한 저기를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대기업은 조금만 올리면 보완한다. 대기업 욕을 못 해요 원래.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뭐 대기업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안 하는 것 같고 우리 그래서 사무금융 노조 있잖아요. 신용카드 노조가 속해 있는 꼭 한번 출연해서 직접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이런 목소리도. 아 신용카드. 예, 신용카드사 노조 아,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신용카드 노조들이 그 파업을 해서 파업인가요? 항의를 했었죠. 항의를. 시위를 예. 했는데 자신들의 진짜 뜻이 뭔가 그러니까 말하고 지금 이 싶다. 언론 보도들이 을과 을을 계속 싸움을 붙이고 그렇죠. 문재인 이 보도들이 정부가 얼마나 문제인지. 예, 그러니까요. 뭐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거. 이거는요 예.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예, 넘어가. 아무것도 하지 문재인 말고 정부는 그냥 뭘 예,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해도 욕을 하는. 예. 뭘 잘해 아무리 뭘 잘해도 망해라 이런 얘기 망해라. 망해라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다른 분노하고 건 싶은 없어요. 게 다른 게 없어 진짜로. 뭘 해도 망해라. 예. 이거예요. 그게 실제입니다. 근데 통계상으로 보면 월급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에 최초로 60%를 돌파했거든요. 이런 보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럼 저소득 노동자가 있는 집집마다는요. 아 이제 월급 다 조금씩 올라서 우리 200만 원 넘었었구나 하고 박수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방경 회장님 같이 직접 월급을 줘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인데 최재 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해가지고요. 그 웬만한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들 있잖아요. 네. 수수료가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600만 원이 줄어들어요 해마다. 예, 최저임금 문제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이 지불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부담인 건데 네. 그렇다고 그걸 반대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받아야 최소 생활을 하거든요. 먹고 살죠 예. 최소한에. 그 정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 그 실질 물가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뉴욕보다 더 비싸요 먹고 사는데. 아, 거기다가 실제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거든요. 이게 이게 제일 부담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 6위권인가 7위권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8,350원이라고 해도 예. 월 한 180만 원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한테. 그 왜 원인이 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부담할 수 없는 여력이 왜 없느냐. 예.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최저임금 달성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시장의 독과점이 큰 원인이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건 쉽지 않아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출점 거리 때문에. 네. 예. 예. 근데 과당 그거를 경쟁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카드 수수료 같은 건 당장 고통을 해소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네. 해주면 두 가지 했던 거 이 정부에 잘한 건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해서 네. 과도하게 못 올리게 5% 제한을 했고 네. 10년 보장했잖아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어요. 네. 환상금 보증금 제도 같은 게 폐지가 돼서 약간 6억이 넘는 그런 사람 보호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환상금 보증금 제도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이 6억 1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6억 1천만 원 넘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뭐 1억에 7, 800만 원 하는데 다 보통이니까 6억 1천만 원이면 저 변두리 장사 안 되는 데밖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제도를 좀 폐지해서 보호가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 또 중요한 정책이 이 정부가 잘한 적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네. 이걸 제대로 했으면 이런 반발이 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좋은 어떻게 정책인데 했어야 됩니까? 지금의 혜택을 너무 적게 봐요. 이 카드 수수료처럼 얇게 넓게 했으면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반발이 덜 했을 텐데 지금은 20명 이하 190만 원 이하 이렇게 국수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가용업자들이 지원을 못 받죠. 이게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책 위반자 실행자들은 이 얘기를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얘기를 듣고 제대로 했으면 자영업자 총연합회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니까. 예. 이거는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세계 최초예요. 어느 나라에도 없던 정책이거든요. 그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효과가 다 미흡하다. 그거는 50명이나 이렇게 늘려서
50명은 2%만 지원하고 30명은 3% 지원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모두의 환영을 받을 수 있죠. 앞으로 발표될 자영업 종합대책 이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다행히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장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최저임금 부담 지금 뭐 조중동 등 포함해서 맨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지금도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그 돈으로 살아봐라고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자기들은 죽는다고 그래요. 절대 못 살고 제일 먼저 데모할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이 올해 최저임금 겨우 올라서 150만 원대잖아요. 네, 제가 그것도 이제- 주유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예. 주유수당 빼면 130만 원대인데 제발 그 돈으로 한 몇 달을 살고 그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 결국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과당 경쟁 완화가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출점제한. 편의점 예. 자율규약 이제 했잖아요. 정부에 주도를 해서. 예. 앞으로 이제 담배 소매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담배 소매법이 5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m만 떨어지면 다 출점해버렸잖아요. 이걸 앞으로 100m로 100m. 늘린다는 겁니다. 지자체 100m는 좀 협의해서. 걸어가기 귀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떨어지면.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가맹점들은 편의점 문제 같은 예, 경우는 예. 많이 살게 출점거리 돼요. 제한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당장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일본처럼 예. 최저 수익 보장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권이 좋은 데는 2개 있어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상권이 약한 데는 하나 있어도 못 먹고 사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출점거리 제한은 당장 필요하니까 하지만 출점거리 제한도 필요 없어요. 최저 수익 보장제를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출처거리 제한을 안 하면 안 하면 안 되죠. 최저 수익 보장을 본사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출점거리 제한과 자연스럽게 보장이 된다 이제 이거죠. 예. 같이 가는 거고 더더욱 이번에 지난주 말한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 인하해 가지고 본사가 35%를 냈거든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네. 그게 없어졌잖아요. 본사들도 대폭 인하해 가지고 네. CU만 해서 해마다 60억의 수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CU 앞에서 지금 가맹점주들이 차량 노숙 농성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투쟁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로 대폭 인하했는데 네. 본사들이 혜택을 엄청 본다.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예. 또 쉽게 쉽게 하면 회장님. 수익을 35%를 수익의 35%를 본사가 가져갔어요. 원래. 그 35%를 카드수로 지원을 했어요. 예. 본사에서. 예. 근데 그게 이제 카드수가 없어졌구나. 없어지니까 그대로 수익이 되는 거지. 35% 카드수 대한. 그래서 CU만 60억. CU가 예. 60억 이게 수익이 된다는 거지. 그거를 원래는 최저임금 지원해라 이거죠. 저희들. 그 돈을 지원하려고 줬던 돈인데 그렇죠. 수수료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 굳었다고 하죠 그런 거. 굳은 거지. 예. 60억 굳은 거 아니냐. 예. 60은 그냥 생긴 거예요. 예, 갑자기 생겼어요, 이분들. 자기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예. 있다. 우리 예. 노력으로 그것도. 그렇죠. 자영업자가 노력해서. 예. 그러면 그걸- 그 굳은 돈 그거 가지고 가지고 최저임금 지원하면 되거든요. 딱 좋겠네요. 예. 얼마나 더 좋아요. 자영업자들도 노력했고 민변이나 차민대 같은 시민단체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총수님 그것도 평가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건 예. 얘기 알아서 평가하고요. 아 그리고 윤종호 전 북구청장님 예. 지난주에 오셔갖고 실시간 검색 올리셨잖아요. 예, 예. 내일 그 울산 북구에서 구상금 면제 예. 그 결의를 한대요. 아, 그래요? 드디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아직 안 기회를 된 모아주세요. 거죠. 회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그분이 대형마트 마켓에서 정말 좋은 일 하다가 무려 4억을 구상금 당하고 저희 아파트를 상인 뺏기게 입장에서 보면 생겼는데. 자영업자 입장에 굉장히 미안해요. 왜냐하면 다 들어와요. 인허가 된 거를 우리들의 요구로 막아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니까 개인이 본 안타까워 거니까, 개인이. 죽겠어요. 예. 예. 그것도 개인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뺏기게 생겼다니까요. 제발 북구에서 이건 구상금 면제해 주셔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청장으로서 소상들을 예. 위해서 대형 마트를 막았는데 예. 그로 인한 피해 구상권을 개인한테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데 거라고 봐요. 앞으로 박원순 시장님이나 뭐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들이 나서 좋은 그럼 정책 어떻게 펼치다 그럼 자영업자를 위한 당하면 정책을 펼 수 어떡해요. 있겠냐 이거죠. 김경수 지사 같은 자, 분이 계속 좋은 얘기하십시오. 정책을 끝내겠습니다. 했는데 예. 잘못하면 소송 당한다니까요. 안진걸 그럼요. 안기영 뭘할수 있겠냐 네, 이거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